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고 저도 궁금해요.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게 정상이냐, 이 돈을 누가 주고 어떻게 이 집을 산단 말이냐, 집값이 비정상이다, 소득에 비해서 집값들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비정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뭐 요새도 카페 댓글이나 아니면 유튜브의 댓글로 이런 내용들이 달리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 비싼 집들을 받아 먹어줄 수 있는 서울 아파트 시장의 수요층은 여전히 탄탄하게 남아있는 건가요? 작년에 소득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 한 해로 기억이 되는데요. 상위 20% 소득 가구의 소득이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그 정도로 상승한 적이 최근에 10년간 없었거든요. 반면에 하위 20%는 연간 소득이 마이너스 10%로 크게 하락했는데 고용 악화의 직격탄을 받은 셈이고요. 상위 20% 소득 가구의 그 연평균 소득이 작년에 1억 1,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가구가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 수가 1,405만 가구인데 상위 20%라면 281만 가구거든요. 281만 가구의 연소득이 10%나 올랐고 연소득 평균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이들의 소득이 급증이 서울 아파트 157만 호에 대한 매수 여력과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런 지적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적이긴 합니다. 수입 대비 주택 가격을 얘기하는 PIR 지표, Price to Income Ratio, 그 PIR 지표를 보면 간략히 용어로 설명드리면 그게 이제 가령 서울 아파트 PIR이 8이면 서울의 중간 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대 아파트를 사려면 8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수치가 이제 PIR이 8인데요. 서울 아파트 PIR 전고점이 2009년 3분기에 8.7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9.0을 찍으면서 전고점을 뚫고 지금까지 상승해서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10.8을 기록하는데 소득 대비 집값은 역대 최고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만 봤을 때는 이 집값이 미쳤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인데, 또 하나의 지표, 제가 많이 들여다보는 주택구입 부담지수, PIR보다 금리를 추가적인 산출 도구로 사용하는 지표인데, 주택을 구입할 때 그 중간 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원리금 상환을 계량한 지수인데,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현재 과거 15년간 평균 대비 5%만 많고 전고점인 2008년 2분기 대비해서 아직도 32%나 괴리가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결국은 저금리가 주택 구입 상환 부담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로 봤을 때는 아직도 집값이 소득 대비는 역대 최대이나 아직도 위로 올라갈 길이 열려 있음을 그 지수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거품에 껴있으나 그 거품이 아직도 절정까지는 아직 다다르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짜 그런 부분을 확실히 느끼는 게 옛날에는 대출이 무서웠거든요. 금리가 이런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대출을 막 받던 시절에 지금은 이제 계속 갚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현장에서 집 사는 사람들, 이제 매수하는 분들, 대출 무섭게 받아도 사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출 무서운 줄 모르고 과하게 받아서 매수하시는 30대 분들, 이런 분들이 실제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너무 과도한 대출은 피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환 부담이 약해진 건 사실이고, 2008년 2분기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역대 최대였을 때는 기준금리가 5%였거든요. 지금은 1.25%니까 그때와 지금의 상환 부담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는 뭐 그 수치상으로도 실제 그래서 6%대 후반, 거의 7% 정도 이자를 냈고 금융위기 오고 나서는 그게 더 올라갔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의 금리는 진짜 꿀이죠. 저금리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 같고, 근데 이 저금리가 경기가 악화될 걸 우려해서 다시 금리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경기가 악화돼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저금리가 부동산의 버블을 키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시장의 수요층이 여전히 탄탄하게 남아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러한 금융 정책이 수요자들이 돈을 끌어쓰는데 무섭지 않게끔 이렇게 작동하면서 수요 시장에 물을 계속 대주고 있는 형태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수요층에 대한 얘기 좀 했는데 공급에 대한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새 아파트를 서울 안에 많이 지어야 집값이 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짓고 있나요? 어떤가요?
인허가 상태를 보면 올해 1분기에 생각보다 많은 인허가가 있었고 약 19,000호에 달하는 인허가가 돼서 이 숫자가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카페에도 글을 올리고 했지만 부동산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게 대부분 특정 지역 몇 개 안 되는 지역의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가 한꺼번에 떨어져서 그런 것이다 라고 했고 거기에 좀 깨달음을 얻어서 조사해 보니까 재개발은 재건축보다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입주까지의 기간이 좀 더 평균적으로 길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올해 1분기 인허가 물량은 당장 4, 5년 내 입주로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분기에 한 3,000호밖에 인허가가 안 났고 3분기도 이번에 좀 전에 한 며칠 전에 나왔는데 한 6,000호 정도 인허가가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2분기와 3분기는 월 평균 1, 2,000호의 인허가만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인허가는 더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강화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앞단계부터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다. 결국은 3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는 현재 2024년부터 3기 신도시 입주까지는 공급 절벽이 현재 인허가 상황으로는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단 많은 줄 알았지만 재개발 인허가는 사실 재개발 인허가는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사업시행 인가 받았다고 그 아파트 입주 4, 5년 택도 없죠. 네. 집 짓는데 3년이지만 이후에 관리 처분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은 세입자들 명도하고 이주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소송 걸리고 한 세월이 이런 게 많아서 조금 더 걸리긴 하죠. 근데 그나마 그 물량들도 앞으로는 줄어들 상황이고 별로 이렇게 공급이 늘어날 일은 없어 보인다로 요약이 되는데 이런 상황을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쪼여서 서울에 대한 신규 공급 자체가 차단되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걸 모르는 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걸 3기 신도시나 GTX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요 분산을 네, 통해서 근데 GTX도 3기 신도시도 제 생각엔 정부 목표보단 지연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이유는 여럿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이후는 서울은 당분간은 공급 절벽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트렌드는 신축. 지금 신축이랑 그렇지 않은 거랑 상승률 차이도 지금 되게 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에 주목해야 될 곳이 신축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들. 네. 앞으로는 역설적으로 신축이 될 아파트들도 계속 줄어드는 게 이렇게 보이니까 네. 지금 신축 될 애들 이런 곳들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글로 가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읽혀요. 저는 신축이 이렇게 점점 더 귀해지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입지가 좀 떨어지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 신축 워낙 비싸니까 입지가 좀 떨어지더라도 좀 신축을 좀 더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사실 네. 방송할 때 여쭤봤잖아요. 둘 중에 어떤 거 하실래요?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시냐고 여쭤봤더니 하급지의 신축이 상급지의 우측보다는 좀 더 대접받는 시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네. 다음 질문 해보도록 할게요. 매매 전세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요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KB 부동산에서 2015년 2분기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각각 100으로 설정하고 1986년까지 역산해서 그린 그래프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를 2015년 2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다시 그렸고 분기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여러 가지 시사할 점이 있는데 가장 큰 시사점은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의 1.64배일 때가 1991년 2분기와 2009년 3분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서울 아파트는 중장기적으로 4, 5년씩 조정장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바가 제가 계속 분기마다 카페와 블로그에 이제 게재를 할 건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의 1.64배일 때가 서울 아파트의 중장기 고점이구나. 이 이상은 절대 올라갈 수 없고 이걸 찍는 순간 중장기 조정장에 빠질 수 있다. 근데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 그래프상으로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의 117% 수준입니다. 아직 멀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아직 거품은 있지나 거품이 절정까지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뿐 아니라 이 매매 전세 지수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정상적으로 흘렀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게 없었다면 입주 물량이 많아져서 전세가가 떨어지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벌어져서 좀 더 중장기 고점에 다가갈 수 있었는데 지금 전세가가 버티고 있거나 오히려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생각보다 빨리 확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품도 그 버블도 생각보다는 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 전세 지수라고 하는 게 1.64라고 하는 게 결국 전세가 현재 사용 가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하면 매매가는
미래 가치를 어느 정도 머금고 있는 네. 가치를 대변한다고 봐야 되는데 1.64로 벌어져야 되는데 이놈이 전세라는 놈이 계속 쫓아오면서 네. 감각을 네, 안 떨어뜨려 주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117밖에 1.17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2020년에 정말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보다 더 올라버리면 그 그게 1.17, 더 줄어드는 거. 117%는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가 단기적으로 뭐 약간 꼭지가 달할 수 있더라도 그 중장기적인 하락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은 안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완전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시하셨던 이 매매전세 지수라고 하는 그 숫자 1.64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프를 연장해서 그리면서 맞춰보다 보니까 과거 고점 있던 시절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네. 이 데이터가 맞아 떨어진 건데 네. 이 내용에 따라서 1.64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이게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올 수도 있죠. 예, 물론. 그렇게 네. 되면 지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64배가 오기 전에 당연히 고점이 올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과거의 전고점이 두 군데 91년과 2009년의 전고점에 비해서는 매매와 전세의 갭이 아직 덜 벌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전세도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상상도 못했던 전세 가격들을 전세를 주고 사람들이 사는 것 같거든요. 이 그래프의 맹점이라고 지적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과거 전고점 때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다.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세 가격이 올랐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보완돼서 이렇게 올라간 것 때문에 이 117%도 그렇다고 해서 과거 164%에 비해 낮다고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지적해 주신 분이 있는데 네.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고 싶은 게 전세 자금 대출은 이게 다시 사라지긴 어려운 제도로 보이거든요. 네. 특히 정치인들이 이 제도를 없앴을 때 서민들의 표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세 자금 대출이 사라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다시 현재로서는 상수에 두고 분석하는 게 맞다고 싶고요. 전세자금 대출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버블이 과거에 비해서 커진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전세자금 대출이란 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도입된 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11년 정도였던 네. 거 기억해요. 그러면 네. 이전 텀 2009년에 1.64라는 숫자가 나왔던 이후에 이제 생긴 거고 전세 가격에도 이렇게 금융이 들어가면서 버블이 생길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거나 정책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64라는 숫자를 우리가 없을 때 발견했잖아요. 네. 이번 텀에도 버블의 정점이 오겠죠. 오지 않을까요? 오겠죠. 예, 온다고 하면 그 시점에 나타나는 숫자 네. 뭐 1.17일지 1.20이 될지 그럼 이거는 전세자금 대출이 반영된 매매전세 지수의 고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점을 만들어 놓고 네. 이번 텀에 나온 이 데이터를 토대로 뭐 다음 상승 하락 장에 움직일 때 네. 예, 시장에 그걸 판단하면 좋겠다. 네. 그런 그렇게 생각이 생각합니다. 되네요. 네. 예. 일단은 가능성 측면에서 2020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근데 뭐 다 예측이잖아요. 네. 예, 우리가 지금 한 얘기들은 맞으면 좋겠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틀렸잖아요. 작년 예측도 네. 상반기, 하반기, 가을까지 기다리려고 하셨다가 사실 여름에 빡 치고 올라갈 때 못하신 분들은 사실 타이밍을 어떻게 보면 놓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내년도 시장은 아무튼 그러면 여전히 상승 요인이 더 셀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계신 건데 네. 네. 만약에 그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예. 빗나간다면 어떤 변수가 원인이 될까요? 주목해야 될 변수 같은 거 있을지? 내년으로 생각하면 역시 저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미 올해 8월에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는데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 과거 사례를 봤을 땐 예외 없이 글로벌 경제 침체가 발생을 했거든요. 평균적으로 약 22개월 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당장 내년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글로벌 경제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미중 무역 분쟁이 빨리 타결이 되어야겠고 미국 연준이 뭐 예를 들면 선제적인 금리 인하 등으로 예방에 나선다면 그러한 글로벌 경제 침체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는데 지금 좀 애매한 게 홍콩 사태 때문에 다시 미중의 갈등을 다시 재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미국 연준에서도 파월 총재가 지금 당장 다시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경제 침체의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주목해야 될 변수는 결국 세계 경기. 네, 저희같이 무역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인 만큼 글로벌 경제 침체가 나는데 서울 부동산만 아마 나홀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는 2020년에 그 외에는 제가 하락 전환할 만한 그러한 트리거? 그 계기가 될 만한 건 현재로서는 안 보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변수로는 없다. 네. 예, 올라갈 것 같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집값, 특히 서울 집값 떨어져야 한다, 떨어뜨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금 올라 있는 집값이 되게 부담스러울 거고 어떻게 하면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특히 서울 가격이 내려야 다른 지역들도 동생들이 형님 쫓아가는 거니까 그럴 텐데요. 당장 서울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킬 만한 어떤 방법 없을까요? 사실 초반에 얘기했던 그 양도세 인하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양도세 인하에서 다주택자들이 차익 실현을 해서 그 돈을 다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면 똑같은 결과가 되니까 그러지 않게 해서 진입장벽을 쳐서 다주택자들에 한해서 보유세를 좀 많이 올리면 집값은 그 매물이 증대돼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현재의 가격대가 아무래도 투자 수요는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실수요만으로는 매물이 늘어났을 때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매물을 늘리는 방법을 정부가 구사해야 서울 집값이 당장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주택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할 만한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게끔 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하신 얘기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게 본인에게 맡겨라라고 하셨던. 부동산 시장은 시장 경제에 맡기면 안 된다. 서울시장에게 맡겨라라고 하셨던. 네, 참 저는 그 얘기 듣고 무서웠어요. 자, 일단 뭐 말씀하신 내용은 시장이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도 보면 상승장도 있었지만 하락장도 있었죠. 집값이 떨어지는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끔 뭔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 하락기와 비교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사실 이런 부분, 하락기에 대한 복귀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변수들이 지금은 어떻기 때문에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아니면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복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과거 하락기 때 있었던 공통점들을 우선 추려봤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슈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장기 하락장이 언제 있었냐면 서울이 1991년부터 95년 그리고 2010년부터 13년까지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얘기해보면 91년부터 95년 조정장 앞에서는 1987년부터 90년까지 약 103%의 폭등기가 있었고, 2010년부터 13년 조정장 앞에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역대 최장기 196%라는 폭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상승률은 34%에 불과했거든요. 그 체감상 34%밖에 안 올랐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KB부동산이나 한국감정원에서 나오는 매매 증감률은 34%가 이제 100원이 134원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택의 시가총액, 주택이 거래된 금액만 시가총액에 산입을 해서 반영한 거기 때문에 실제 체감 상승률이 이거보다 높긴 높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폭등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상승률이다. 장기 하락을 부르기에는 다소 미미한 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장기 조정장을 겪었을 때 꼭 신도시 입주 개시와 맞물렸었습니다. 1987년부터 90년까지 역대급 폭등 이후에 1991년부터 시작된 1기 신도시 입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은 1995년까지 조정장에 빠졌고,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최장기간 상승 후 2009년 판교, 2011년 광교 등 2기 신도시 입주도 서울 아파트 시장을 조정장에 빠뜨리는 데 기여를 했거든요. 결국 신도시가 입주할 경우는 반드시 서울 시장의 하방 압력을 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판교, 광교 위례가 지구 지정된 지 7에서 8년 만에 입주를 개시한 전력을 돌아보면 3기 신도시가 이제 지구 지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2025년까지 입주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거 하락기 때 직전에 역대 최대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와 PIR이 무시할 수 없는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2008년 2분기
PIR은 2009년 3분기가 전고점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주택 부채 상환 부담이 극에 달하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도 극에 달했을 때 이제 집값이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됐는데, 현재는 PIR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대 최대를 갱신하고 있으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저금리 영향 탓으로 과거 전고점에 비해 32%나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저금리 상황이 계속 바뀌지 않는 걸 감안하면 아직까지도 장기 하락을 부르기에는 부채 상환 부담이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길어지는데 두 개 더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반값 아파트로 불린 보금자리 주택 공급과 분양가 상한제는 싼 값으로 신축이 공급되니까 좀 유사한 면이 있거든요. 매매 수요를 청약 수요로 돌려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규제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매물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매매 수요는 감소했을지언정 매물이 더 감소해서 오히려 주택 수요 감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그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전세가율. 2009년 1월에 역대 최저 전세가율이었는데 38%였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로 벌어진 매매가와 전세가 이격 때문에 서울은 더 오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현재 전세가율은 57.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하락장으로 전환시킬 만큼 전세가율이 아직 낮지 않다. 게다가 아까 또 말씀드린 내년 2분기부터 입주 물량 감소하고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날 건데,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생각보다 빠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는 서울 아파트의 버블을 더욱 축소시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PIR이라든가 이제 몇몇 부분들은 거의 최고점, 네. 그러니까 버블같이 보이게끔 하고 있긴 하나, 과거 장기 하락장이 있었던 이전 텀에서의 모습과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은 아직 장기 하락이 올 만한 네. 그런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뵙고 나서 사실 큰 이슈가 있었어요. 11.6 대책이라고 표현하기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다. 여기를 특별 인재서 관리하겠다라는 어떤 국토교통부의 의지 표현도 있었고, 또는 이제 여기는 좀 봐줘야지 라고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 준 지역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